뉴스 코멘터리 막점 막후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뉴스의 이면을 꿰뚫어보는 본격 속마음 정치 토크쇼 뉴스 코멘터리 막점 막후의 박지훈입니다. 네, 시사하는 개그맨 MC 장원입니다. 네, 막점 막후 형님 두 분입니다. 먼저 JYP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네, 요새 뭐 좀 SNS 글도 많이 쓰고 이래가지고 실수를 좀 네, 하여튼 뭐 저기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늘 저기 좋은 품격 있는 말로서 여러분들께 다가가도록 일신 우일신 하겠습니다. 아유, 꼭 저랑 대화할 때 쓰듯이 썼더라고요. 네. 예. 자, 공감과 농쟁 정책센터의 장성철 소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새 뭐 좋은 일 있으십니까? 좋은 일 항상 박지훈 변호사님과의 방송 이것이 저의 가장 큰 좋은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바로 제기하겠습니다. 네. 제가 요즘 추적 감찰 중이거든요. 아니, 지난 방송에서 제가 고급 정보 좀 막점 막후에서 좀 털어달라고 부탁드렸더니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방송이 목요일 날 저녁 때 방송되는데 그 전에 생방송 가서 엄청 얘기하더라고. 똑같은 얘기를.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아, 그럼 어떡하죠? 아, 무짝에도 소용없죠. 그건. 제가 오늘도 저기 안철수 후보 관련해서 생생한 또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기대해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방송 되기 전까지는 다른 데서 얘기 안 하시는 걸로? 아, 코로나. 그럼 소용이 없죠. 그 전에 수도 없이 얘기하실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오늘 막전 마크의 새로운 팩트체커 이민영 서울신문 기자 자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민영입니다. 네, 민자가 들어가서 그런지 몰라도 이건 말이 안 되네. 민주당 출입이에요. 네, 맞습니다. 행복하십니까? 행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 궁금한 게 요즘은 네. 여당 출입 기자가 좀 편합니까? 야당 출입 기자가 좀 편합니까? 논쟁의 소지가 있는 질문인데요. 네. 제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여당은 정책이랑 정치 둘 다 좀 신경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대선 경선 연기론 같은 정치 이슈는 기본이고요. 네. 뭐 4차 재난지원금, 뭐 네. 손실보상 법제화 이런 정책도 굉장히 이슈가 많아요. 근데 또 여당은 경제뿐만이 아니라 뭐 검찰 개혁이니 언론 개혁이니 정책을 계속 내놓고 있어서 하루하루 매우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민영 기자님의 저런 이 발언에 말은 대해서 싫다는 거잖아요. 정말 야. 제가 국민의힘을 좀 예. 지지하는 입장에서 예. 상당히 모욕감을 느끼고 있어요. 왜요? 그럼 야당은 정책 신경 안 써도 된다라는 얘기고 정치적인 뭘 판단에서도 하나하나 그렇게 다 받아요. 네? 제가 좀 많이 배웠고 기자로서 출입을 하니까 정책까지 다 써야 되니까 힘들다 그런 저는 뜻으로 오히려 보이는데. 이민영 기자님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평소에 일을 좀 열심히 안 했구나 이런 반성을 더 하게 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 분 다 곡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야당은 안 해봐서 모릅니다. 제가 기자님하고 방송 처음 해봐가지고 떨려서 알겠습니다. 자, 우리 여당 출입 기자님 모시고 오늘 민주당 얘기를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느닷없이 민주당 내에서 대선 경선을 연기하자 얘기가 나왔습니다. 갑작스러운 뭐 코로나19 확산으로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데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의구심이 상당히 들죠. 한마디로 민주당 내의 대권 후보 1위 이재명 지사에 대한 견제가 이제 본격화된 거 아니냐. 당장 이재명 지사 측은 판흔들기다라고 불편한 속내를 보였습니다. 자, 흘러나오고 있는 경선 연기설. 자, 민주당의 속사정을 오늘 탈탈탈 털어보려고 합니다. 자, 대권 경선을 연기하자 민주당 지도부가 논의한 적은 없다라고 선을 그었어요. 그런데 전재수 의원 등이 뭐 나와서 방송 같은 데서 당내 경선 흥행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목소리, 뭐 민주당 내에 이런 목소리 있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 내에 이런 의견 가진 분들이 많나요, 이 기자님? 개인적으로 뭐 아니, 저런 예. 의견을 자, 좋아요. 네, 저한테 물으신 거 아닙니까? 답하세요. 예. 개인적으로 저런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에도 첫 번째로는 이제 한여름에 경선을 했을 때에 이 짧은 기간 동안에 국민들이 흥행에 참여해 줄 것인가 하는 부분들의 우려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후보를 뽑아놓고 한 6개월 정도 됐을 때 기다려야 되니까. 예, 이 검증 기간 동안 이 얼마나 뭐 많이 이제 비판과 공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야당이 늦게 뽑으면은 야당이 전략적 후보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굳이 너무 일찍 뽑을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이런 점에서 논리적으로 좀 연기를 제안하는 분들이 몇 분 있기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0일이니까 국민의힘 야당 그거랑 보조를 맞추겠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인데 네. 많이 맞습니까? 지금 사실 민주당에서 아직 뭐 경선 연기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발원지는 베일에 쌓여 있긴 하는데 친문 핵심 의원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게 친문 핵심 인사만 경선 연기를 주장하기 때문에 아직은 많다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핵심만 얘기를 네. 하는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재명 지사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 측에서 굉장히 반색하고 있는 게요. 네. 이재명이라는 일강 구도가 고착된 상황에서 일단 시간을 벌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혹시 판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 측에서는 좀 약간 반기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네. 경선 연기론 얘기하시는 분들은 여기 방금 박진영 부대변인 얘기하신 것처럼 가장 먼저 이제 2달 정도 야당이랑 차이가 나는데 이게 뭐 괜히 우리 후보 먼저 노출했다가 뭐 십자포화만 맞지 않겠냐 이런 거 가장 우려를 두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비대면 온라인으로 경선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흥행 안 된다. 아하. 지금 서울시장 경선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데 여야 다 사실 흥행은 좀 안 된다고 잘 안 보는 되는 편이죠 지금.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반대론자들은 지난해 민주당이 서울시장 후보 내겠다고 당원을 바꿨어요. 네. 그때 이제 욕을 많이 먹었는데 이번에 또 당원을 바꾸면 이게 공당이 맞냐, 명분이 없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네. 그리고 밀어붙이다가 혹시나 이거 경선 연기 막 밀어붙이다가 당이 풍비박산 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작년에 이낙연 대표가 1위일 때도 한번 민주당 내에서 검토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그냥 가자라고 했기 때문에 명분이 없다. 뭐 이런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말한 것처럼 이 당헌 당규에 이 선거 날짜가 중요할 것 같아요. 선거 180일 전에 뽑아야 된다. 이게 민주당 당헌 당규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120일 전에 뽑아야 된다. 2개월 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국민의힘한테 맞춰서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럼 당헌 당규를 바꿔야 된다. 그렇게 설득력 있는 거죠. 이재명 지사보다는 그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 노무현 대통령이 네. 4월 27일인가 28일 날 선출됐어요. 네. 네. 한 8개월 가까이 가다가 그 중간에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지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지방선거에서 졌고 8월 8일 보궐선거에서 지고 이렇게 하면서 후보 교체론까지 나오는 그런 위기 상황을 겪었단 말이에요. 네. 물론 그 와중에 이제 정몽준 후보가 막 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몽준 후보와 단일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걸 극복하면서 다시 이제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기까지 했습니다만 그 긴 기간이 정당에서 일을 해보면 굉장히 좀 안절부절하고 힘든 기간인 건 사실이에요. 아, 시간이 그런 너무 부분은 기니까. 존재합니다만은 어. 그 당시에도 노무현 후보 교체론이 나왔을 때도 이것이 정말 당이 깨지고 대선을 못 치를 수 있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거든요. 네. 그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어떤 제안을 하더라도 현재 지지율이 1위 가는 후보, 1위나 2위 가는 후보들과의 협의가 되지 않으면은 이것을 뒤집는 것은 당에 큰 혼란이 될 수 있다라는 위험성을 저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군요. 당헌 당규를 바꿔서까지 하기에 쉽진 않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결국은 논란의 기결은 이재명 지사로 가는 것 같아요.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에서 대권 후보로는 조금 약하다, 안 된다. 그런 정서가 좀 있는 게 아닌가. 특히 이른바 저는 뭐 친문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당내 저도, 주류. 저도 친문이라고 친문이에요? 생각합니다. 예. 친문이죠. 친문이고 뭐 당직을 맡고 있으면 저도 주류죠. 예. 야, 그럼 다 친문이라 그러고 또 다 또 아니라 그러고 자기들 맞다 그러고 하여튼 알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하고 친한 사람들은 친문이라 이 말인데 당내 주류가 이재명 지사한테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극히 소수가 그럴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극히 소수가 그럴 수는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분들이 전략적으로 이재명 지사를 싫어해서 이런 제안을 했는 것이냐 네. 하는 것은 저는 전반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한 3가지 정도의 이유에 의해서 제안하는 분들도 저는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앞서 제가 다시 단언하듯이 이야기했지만 1위, 2위 후보와의 협의가 돼야 된다는 점, 그다음에 이것이 만약에 주요한 의제로서 전당대회라든가 또는 뭐 당내 주요한 이슈가 됐을 때는 한편으로는 이것에 대해서 거절하기도 또 쉽지 않을 거예요. 아하. 왜냐하면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전당원 투표라든가 당무위원회 이런 게 올라가 버리면은 대부분 통과가 돼요 또. 그렇죠. 정당을 올라가면 해보면. 통과가 의제가 되면 의자가 올라가면 되는 통과가 거죠. 돼요. 예. 거기서 못한다라고 하면 약해 보이기도 하고 당론을 그렇죠.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그렇죠. 하니까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의제를 선택하려고 할 때부터 이미 이제 흔히 하는 물밑 또는 뒤에서 이재명 지사라든가 이낙연 대표 같은 유력 주자들과의 협의 구조가 진행이 된 다음에 나와야지 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대중적으로 막 오픈해서 던지는 것은 저는 정당의 활동으로서는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우리 기자님 보시기에는 이재명 지사에 대한 어떤 의구심이 여권 내에서는 조금씩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까? 100% 신뢰를 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게 좀 민주당 의원에 대한 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지사를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네. 좀 단언해서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렇죠. 일단 제가 보기에는 신문에서 이재명 비토 정서는 좀 강하다고 보거든요.
어떤 의원이 이제 여쭤보니까 이게 친문이랑 이 지사 관계를 거의 한일 갈등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한일 정도입니까? 갈등 회복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친문이랑 이 지사도 회복 안 되는 사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 정도입니까? 아니, 물론 뭐 이재명계가 아닌 의원들 중에서도 뭐 이재명 지사 정말 정치 감각이 뛰어나다 이렇게 칭찬하시는 분도 많아요. 있겠지만, 근데 이제 친문 핵심에서는 그런 미터 정서가 좀 강하다. 지난번 대선 때 워낙 치열하게 싸웠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를 하시고요. 이번에 왜 대선 경선 연기론도 사실 친문 쪽에서 이재명 흔들기 위한 건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좀 얘기가 나오니까요. 예, 그래서 나오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그 경기도가 설 연휴 전에 왜 기본 재난소득 10만 원 지급했었잖아요. 받았어요. 네. 예, 그때 보면은 이제 당지도부랑도 굉장히 갈등이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친문계인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나 뭐 아니면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사. 이제 이재명 지사의 대표 브랜드인 기본소득을 계속 페이스북에서 비판하고 있잖아요. 사실 그것만 봐도 친문이 이재명 지사를 어떻게 보는지를 알 수 있다고 볼 수 그 있습니다. 예전에 또 한일 관계 또 있었잖아요. 친박 친이 중간에 있었잖아요. 친박 친이. 에이 모르세요? 한일 관계가 더 심했던 친박 친이. 저는 이제 그거 얘기해 주세요. 박이었던 적도 조금 그때도 있지 많이 않나? 핍박받았고 네. 친김이었다고 핍박받고 그거 잘 몰라요. 예. 그 이제 결국 이제 우리 장성철 소장님이 이 야권에 특히 네. 뭐 국민의힘, 새누리당 그때부터 쭉 있었는데 너무 아픈 기억이라 기억하기가 쉽지 않으신가 봐요. 확실히 친박도 아니고 친이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죠? 기본적으로 권력을 비판하고 네.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항상 핍박 많이 받았어요. 와, 좋습니다. 훌륭하다. 영혼이 1도 없으십니다. 멘트에. 예. 이 정치판에서 볼 때는 이렇게 경선을 연기하자라는 게 조금 상대 진영이 1위 후보를 좀 견제하거나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나요? 두 가지예요. 어허. 하나는 이제 1등 후보를 예. 바꾸고 싶어하는 쪽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해요. 아. 또 하나는 불리한 쪽에서 우리 연기해가지고 좀 나에게도 좀 시간의 기회를 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그렇겠죠. 결국에는 이제 변수를 만들어가지고요. 상황을 좀 바꾸고자 하는 쪽에서 이런 제안을 많이 해요. 아하. 근데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팁을요, 박진영 민주당한테? 부대변인. 예. 이 경선 연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단계별 스텝. 이런 거 박진영 부대변인이 몰라요. 제가 알려줘야 알아요. 아, 말씀해 주세요. 적으세요. 네, 말씀해 주세요. 예. 그러니까 첫 번째는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얘기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야, 우리 9월 달에 뽑으면은 지금 코로나 아직 정리도 안 됐고 집단 면역 없을 텐데 우리 지금 경선하다 보면 붕업도 시켜야 되는데 이거 사람 모이기도 힘들지 않냐. 그러니까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이 된 다음에 11월 이후에 대통령이 직접 뽑자. 아주 낫다고 보는데 얘기를 저는 그걸 어떻게 하시면 얘기합니까? 좀 얘기 좀 들어봐요. 예, 좋습니다. 해야지. 좋습니다. 그걸 몰라서 안 하시는 건 아닐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네. 친문 세력들이 막 그래 연기하자라고 다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으니 저 따르겠습니다. 이러면은 가능해요. 근데 세계 다르지. 이러지 않으면은 불가능하다. 그런 상황이 된 게 네. 대통령 뭐 성정을 제일 잘 아시겠지만 우리 민주당 측에서는 그렇게 한 번도 한 적이 없죠. 선거나 이런 뭐 부분에서. 그렇게 한 적도 없는데 또 혹시나 우려되는 게 우리 장 소장님한테 비판하는 건 아니고요. 국민의힘이 또 그럼 대통령을 또 선거법을 걸까봐 겁이 나고. 눈치를 챘네. 탄핵한다고 그러고. 얘기 들어보면 진짜 친문이세요. 예. 결론은 다 결국 문재인이라고. 그럼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 경선이 미뤄지는 게 나을까요? 제 날짜 하는 게 나을까요? 그래, 상관이 궁금하다. 없어요. 왜냐면은요 국민의힘은 이제 후보가 없기 때문에 그 민주당이 뭐 먼저 하나 나중에 하나 별로 네. 큰 중요한 문제는 윤석열 아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7월 24일 날 아, 그 그만두고 이후니까. 나서 음. 그분이 어떠한 판단과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국민의 후보 진영이 꾸려질 텐데 지금 뭐 야당은 네. 뭐 민주당이 신경 쓸 그런 계제가 아닙니다. 더 힘들다 이 말이네. 자기 앞가림부터 해야죠. 자, 경선 연기 관련해서 뭐 당원 투표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결국 여론을 한번 보는 거다. 이렇게. 그렇죠. 예. 제가 자꾸 말씀드린 게 지금 상황이 일부에 이재명 지사에 대한 이 비토를 생각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지만은 실제로는 그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지율이 왕입니다. 왕이죠. 네. 지지율이 이렇게 그 이낙연 이재명 지사가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재명 지사를 적대적 변수로 놓고 어떤 전략적 차원에서 이런 룰의 변경이라는 이런 것들을 하기는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변경을 하려면은 모두가 합의되는 상황에서 그렇게 변경이 되는 게 저는 뭐 맞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재명 지사 정말 지지율이 정말
우리 속된 말로 빵빵합니다. 계속 1위에 오르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당내 기반은 약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계속 있었고요. 최근에 지금 기본주택 토론회 기본을 많이 얘기를 하던 이 지사가 토론회에 많은 의원들이 참석을 또 했어요. 당내 위상이 조금 달라졌다고 볼 수도 있나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이제 광주의 민영배 의원이신 것 같아요. 민영배 의원요. 예. 이제 저하고도 개인적으로 가깝습니다만 네. 친노였고 친문이고 청와대 근무했습니다. 청와대 지방자치비서관으로 근무를 했었는데 그분이 또 광주에서 이재명 지사 지지 선언한 게 저는 큰 아마 전환점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재명 지사 지지하는 의원들 모임이 한 15명 정도가 이제 정기적으로 모임을 이제 오픈해서 하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오픈해서 안 했는 것 같은데 예. 오픈해서 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지율이 오르면은 정치인들 참 그런 표현 쓰기 그렇습니다만은 정치인들이 제일 기준은 지지율입니다. 표를 소신을 먹고 사느냐, 표를 먹고 사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소신은 적더라고요, 제가. 예, 우린 다 늘 표를 먹고 삽니다. 표 따라. 예, 표를 먹고 사는 지지율이 사람들이기 높은데. 때문에 지지율이 올라가면은 모든 그 비토라든가 껄끄러운 감정도 눈 녹듯이 자연스럽게 하트로 바뀌게 돼 있습니다. 네. 자, 이 기자님. 그만큼 이재명 지사 지지율하고 당내 기반 상관성이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예, 예.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지지율 때문에 위상이 정말 달라진 네. 것은 맞는 게 지난달에 여의도에서 기본소득 토론회 기본주택 토론회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사실 기자들도 놀란 게 기본주택 토론회를 50명이 공동 주최했고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현장이 코로나로 되게 위중한 상황이었는데도 그랬는데. 20명이 넘게 왔어요. 기자들도 와 진짜 지지율이 깡패구나 이렇게 좀 놀랐던 기억이 있고요. 그때 서울시장 이거 해도 예비 되는구나. 후보들도 다 찾아갔었고요. 어허. 분위기가 정말 화기애애했는데 예. 근데 아까도 늘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그래서 두 가지 시각이 좀 다 공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워낙 거의 반년 이상 1위를 가져오고 있으니까 그렇죠. 어차피 대통령은 이대명이 될 것이다라는 시각이 분명히 있고요. 어대명이 예, 그런 말 없죠, 아직까지? 어대명. 오대 낙이었는데. 어대낙이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최근 반년 사이에 어대명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어대명이래요. 반면에 축하드려요. 뭘 축하해요? 제가 뭐 상관 있습니까? 무슨 큰 소리 큰 걸 싸우지 마세요. 뭐 어떻게 그런데- 친척이세요? 아니 아무 상관이 없어요. 박씨에 박씨. 근데 왜 아무 갑자기 상관이 축하를 없어요. 하시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끝까지 들어보셔야 되는 게 네. 어대명만 있는 게 아니라요. 네. 반면 친문 비토 정서가 너무 세서 이재명은 민주당 대표하기는 조금 쉽지 않을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이런 두 가지 시각이 분명히 다 있습니다. 네. 지금 항상 공존하네요. 기자님 말씀대로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진짜로 지지깡이라고 지지율이 깡패라고 지지깡이라 그러더라고요. 예. 아니 그래서 그래서 그런 말 해도 되는데 왜 나는 그런 말 하면 아니지. 말 조심하시라고 그 방송에서 당에 몸을 담고 계신 아니, 분이라. 부대변인이 SNS에 GX를 쓰는 게 어디 있습니까? 친구들끼리 할 얘기를 그 쓰는 게 진짜 네. 누가 생각해도 깡패가 낫습니다. 그 말보다는. 박진영 부대님 집에 생쥐 키워요. 생지를 키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 당내 기반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네. 이 여론의 흐름이라는 걸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뒤집기도 힘들 것 같고요. 이재명 지사가 이 당내 입지를 좀 확고히 하려면 어느 정도 지지율이면 될까요? 지금 가지고 좀 부족한 건가요? 20 정도, 25 이상인 어느 정도 되면 더 이상 토를 못 답니까? 그게 대세론인데 예. 50%의 법칙이 있습니다. 50%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세 군데에서 50%가 나와야 대세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50이 나온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호남. 예. 특히 광주에서 50% 나오면 지역적으로 50% 광주에서 나오면 끝나요. 와. 그리고 지지층, 민주당을 지지하는 층에서 50% 나오면 이것도 끝나요. 그러고 이런 것을 두 가지를 기반으로 의원들이 50% 정도가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면 이건 대세론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아마 MB 때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이 정도 됐겠죠, 아마도. 문재인 후보 때는 거의 한 8, 90% 뭐 정도. 더 말할 압도적이죠. 것도 없죠. 예. 민주당의 이제 당 운영 방식이 완전히 바뀐 게요. 당원과 지지자들이 끌고 가면은 지역구 국회의원들이나 지역위원장 거기를 따라가야 되는 상황을 역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과거에는 지역위원장이나 국회의원이 당원들한테 누구 찍어 이렇게 오다를 내리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오다를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율이 제일 중요한 상황이고요. 네. 지역적으로는 이제 광주에 플러스해서 한 군데 더 보태야 돼요. 어디죠? 부산. 부산. 예, 과거에는 광주가 물론 민주당의 이제 고향이나 다름없어요. 근데 플러스해서 새로운 고향이 하나 생긴 게 부산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광주, 부산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후보는 쉽게 수도권 정서를 돌파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네. 우리 미국 대통령 선거를 이야기할 때도 슈퍼하이웨이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보통 2월 달에 시작해서 한 8월 달에 끝나는데 3월 초에 캘리포니아라든가 텍사스 이제 인구 많은 주 경선 끝나버리면 미국 대선도 끝나는 거거든요. 뉴욕에 올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런 것처럼 우리 한국에서의 경선도 부산, 광주에서 압도적으로 지지층을 이긴다. 획보하면은 바로 이겨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근데 됩니다. 우리 부대변님 얘기한 거는 조금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부산에서 민주당 후보가 지역에서 50% 나오기 힘들 거예요. 당내. 많이 나오진 않겠죠. 그렇죠. 당내 지지하는 분들 중에 50%가 당내. 나온다는 예. 얘기죠. 네. 자,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지사 지금 지지율 자체는 뭐 일반적으로 상당히 높은 양상이고요.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현재 이재명 지사의 지지층 어느 쪽입니까? 우리 이 기자님부터. 민주당 내에서는 사실 친문 빼고 전부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친문 빼고 전부.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이재명 지사가 지난 대선 끝난 다음에 이제 친문 빼고 끌어안기 전략을 좀 구사를 했고요. 네. 그리고 박원순 시장 사망 이후에 박원순계 인사도 영입을 하면서 좀 외연을 확장을 한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최근 호남에서 민영배 의원이 지지 선언을 했는데 그래서 아마 호남이나 뭐 친문 이런 데서 조금 더 나올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고요. 여론조사를 보면은 한 반년간 압도적 1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한 최근 조사에서 27%로 1위였고요. 연령별로 보면 30대에서 50대까지 굉장히 폭이 넓고 60대 이상 노년층이 보통 보수층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 1위 후보인 윤석열 총장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고요. 이게 지역별로도 굉장히 폭이 넓다는 게 이재명 지사의 장점인데요. 이재명 지사가 이제 다른 지역도 물론이고 이재명 지사가 경북 안동 출신이잖아요. 안동 그래서 사람이죠. 보통 민주당에서 약세라고 보이는 대구 경북에서도 최근 조사에서 19% 정도가 나왔더라고요. 이게 윤석열 총장이랑 같은 수준입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그게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호남에서도 이제 약간 이낙연 대표한테 밀리기는 하는데 뭐 최근에 1위를 차지한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는 또 46%니까 민주당 내에서는 압도적 1위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영남도 나쁘지 않고 호남 뭐 상당히 뭐 친문 빼고 다다라고 지금 이 기자님이 분석을 해주셨는데 일반 지지도가 높은데 당내에도 뭐 반영은 비슷하게 된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예. 그 밖에 여론조사가 높으면은 네. 당내 여론조사도 자연스럽게 올라가는데요. 높아지겠죠. 네. 이제 우리 흔히 아는 이제 친문이라는 분들을 조금 더 세분화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건 제식의 분류입니다. 네. 제식의 분류인데요. 친노만 하던 분이 있어요. 친노인데 친문으로 안 건너온 분이 있어. 아, 친노이기만 하고 친문이 안 됐던 친문으로 안 사람들. 건너온 분들이 있어요. 아주 소수예요. 아. 아주 소수가 있고 그다음에 친노하다가 친문으로 건너온 분이 있어요. 친노 친문 제일 많겠네요. 제일 많죠. 예. 그다음에 친노를 안 했는데 친문이 된 분들이 있어. 갑작스럽게 친문이 된 사람들. 아니 그 갑작스럽진 않지만 않지만, 어쨌든 예, 네. 이게 누군가 하면은 젊은 분들 새롭게 네. 이제 다 온라인 당원으로 영입된 분들 아하. 정치인으로 치자면은 주로 이제 민평년이라든가 아하. 옛날 제야 쪽 같은 분들이 네네. 그 당시에는 이제 김근태 의장님이라든가 또는 손학규 대표를 지지하기도 했다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 쪽으로 온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도 생각보다 세력이 많아요. 네. 예, 그런 분들인데 마지막 그분들은 제가 보니까 새롭게 친문이 된 분들은 이재명 지사하고 좀 갈등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새롭게 당원들 되신 중에. 분들. 네. 이 온라인 당원들이 그분들은 그 전에 역사는 잘 모르고 2017년 경선을 하면서 당원으로 가입하신 분들이에요. 지지 자리로 들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와 문재인 대통령의 갈등 상황만 본 거야.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재명 지사가 좀 굉장히 이제 불쾌한 거죠. 네. 근데 오히려 과거에 친노를 했던 분들이라든가 친노 친문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유화적이에요. 왜냐하면은 이재명 지사도 넓게 보면은 친노일 수는 있어요. 친노 제가 알기로 노사모도 하고 뭐 친노죠. 그랬던 예.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굳이 분류하지 그렇죠. 않나요? 열린우리당도 했고 이런 네.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는 이 좀 불편한 갈등이라는 게 이렇게 좀 덜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지사 쪽이 그쪽 분들 대표적으로 이제 뭐 이해찬 총리라든가 이화영 전 부지사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를 많이 맺어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요양 부지사가 뭐 중간 역할을 좀 했었죠. 예, 이제 그렇죠? 역할을 하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강성은 친문이기 때문에 아하. 이분들 내에 이제 극히 일부는 제3 후보론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끝까지 아마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말씀처럼 뭐 탈당설도 계속 있고요. 그리고 경선도 연기하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그만큼 이재명 지사에 대한 견제가 더 많아졌다라는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이 유인태 의원이죠. 유인태 의원이 판흔들 586 주자 곧 온다라고 인터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임종석 실장도 그렇고 김경수 지사도 그렇고 뭔가 기본소득 등등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제3 후보
누구가 있어요 지금? 일단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정세균 총리가 마의 5% 선을 좀 드디어 넘어섰습니다. 와, 엄청 좋아하시네요. 어떤 리액션이죠? 방금 그거. 너무 좋아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옛날에 다 한때 다 정세균 계보 다 한 번씩 했었어요. 아, 예. 정세균계라는 걸 표현하시죠. 아니 옛날에 그 왜냐면은 알겠습니다. 이 흔히 그 친노가 패족이라고 하던 시절에 이제 범친노라고 할 수 있는 정세균 대표만이 유일하게 네. 이 친노의 흐름 속에서 그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네. 5%를 넘었다. 네네. 정세균 총리가 최근에 이제 국무총리 하시면서 백신이나 뭐 재난지원금 이런 현안 목소리 계속 내고 계시고요. 측근들이랑 같이 하는 공부 모임인 광화문 포럼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최근에 좀 재가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치권에서는 이제 백신이 좀 접종이 시작이 되고 코로나 상황이 약간 안정이 되면 그때 나와서 이제 레이스에 뛰어드시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네. 사실 민주당에서는 좀 말이 웃긴데 13잠룡설이라고 다 나와서 뛰어들어서 우리 대선 경선은 흥행시키자 13잠룡이요?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합니다. 13명이나 됩니까? 네. 근데 사실 이제 친문이 가장 핵심인데요. 네. 친문의 원래 적자가 이제 김경수 경남도 김경수. 지사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일명 드루킹 사건 때문에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어서 친문에서는 좀 대안도 마련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그리고 이광재 의원 이 세 명을 핵심 인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임종석 전 비서실장 최근에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지사와 연일 비판하고 있고요. 그리고 강원도 지사 출신인 이광재 의원이 최근에 광주를 방문을 해서 대권 도전하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시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시민 차출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나와서 좀 역할을 해줘야 된다. 뭐 이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들어보니까 13명, 전 13명 기억이 난다. 한 4-5명은 눈에 띄는데 문제는 시간이 짧잖아요. 네. 지금 나와서 언제 해가지고 그 지지율을 올리고 인지도를 쌓고 하겠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파는들 인물 중에 저는 마지막에 유시민 이사장이 딱 떠오르긴 한데 두 분이 보시기에는 파는들 인물 있습니까? 먼저 장 소장님 먼저 네, 장 이야기하시면 소장님.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나오고 싶어 한다. 그리고 나오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와 나와서 경쟁을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우리 사과 배 있잖아요. 네. 우리는 그냥 마트 가서 1,000원, 2,000원 주고 사 먹지만 그냥 그 사과 배에는 흔히 얘기하잖아요. 공기도 있고 뭐 바람도 있고 햇빛도 있고 뭐 네. 비료도 들어가 있고 한 10몇 가지가 들어가야 사과라는 그러한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는데 단순히 집권 세력층에서 이재명 지사랑 좀 경쟁시켜야지라는 의지만 갖고는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치학 교과서 베스트셀러인데요. 그 하나의 교과서에 대통령 후보가 되는 대통령이 되는 필요 충분 조건 7가지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아주 정치학 교과서에 나온 건데 첫 번째는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예. 첫 번째는 폭넓은 대중적인 인지도와 인지도. 지지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탁월한 개인적인 역량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확고한 지역적인 기반이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절대적인 매니아층이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국민을 감동시킬 수 있는 스토리가 필요합니다. 이야. 여섯 번째는 권력 의지가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MC 장관님 뭐 같아요? 7번째요. 운. 맞아요. 진짜? 운이 있어야 돼요. 정확히 말씀하세요. 천운.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대략 이 7가지 필요 충분 조건이 있는데 3가지 정도가 와. 충족이 되면은요. 네. 대권 후보군에 들어가요. 근데 5가지가 넘어가야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이재명 지사, 이낙연 대표, 뭐 유시민 이런 분들이 7가지 중에 몇 가지가 있고 몇 가지가 없는지 우리가 쭉 한번 계속 파악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핏 봐도 이재명 기사 거의 다 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좋겠어요. 예? 좋겠다고요. 내가 왜 줬습니까? 뜬금없이 왜 상관이 계속 있습니까? 축하하시는 거예요? 그냥 인지도나 뭐 이렇게 지역적 기반 빼고는 뭐 거의. 제가 보니까 경기도에서 재난지원금 한 번 더 나오겠습니다. 이 정도. 자, 유시민 이사장은 항상 언급은 되는데 본인도 본인의 이제 그래요? 의학 네. 문제인데요. 저는 판을 흔들 사람이 있다고 봅니다. 누구죠? 누군가 하면요. 안철수 나경원이에요. 뭐예요? 그쪽 안철수 나경원 둘 중에 한 사람이 서울시장 돼버리면 판은 흔들립니다. 이야기 뭐냐면은 네네. 민주당이 서울시장 선거에 만약에 진다. 그러면 이 판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저 의견은 저는 상당히 동의하지 않는 게 네. 박진영 부대변인께서 만약 if 된다면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이번에는 야권이 된다니까. 안철수나 나경원 중에. 그럼 변수가 그러면 아니라 판은 상수다. 흔들립니다. 상수다. 이렇게 상수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럼 저는 판은 만약에 그게 그렇게 된다면 판은 저는 그 흔들린다고. 판이 봅니다. 흔들려서 이낙연 대표한테는 불리해지지 않습니까? 선거에 졌다고 가정했을 때. 그렇죠. 저는 과거에 이제 이낙연 대표 뭐 측근분들이라든가 이재명 지사 측근분들에게 두 분이 이렇게 대선 때까지 가는 게 서로에게 가장 만만하실 겁니다. 이렇게 저는 조언 비슷하게 해드렸는데요. 네. 판이 흔들리면은 여러 주자들이 나올 수 있는데요. 등장할 수 있다. 뭐 13잠룡은 저는 의미 없다고 보여. 예. 판을 흔들 수 있는 사람은 유시민, 김경수 딱 둘입니다. 단언컨대 뭐 임종석, 이광재도 있는데요. 뭐 친합니다. 거기 이광재 지사님 친한데. 친하다고 이렇게 예, 그냥 제 한 거. 개인적으로 친합니다만은 안 된다. 택도 없다. 현재 쉽지 않을 겁니다. 택도 그게 없다. 왜냐면요. 아까 말씀하신 7가지 이야기에 전체적으로 완전히 동일하면서요.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꼽는 게 당내 이데올로기가 강한 사람이 유리하다. 선호의 강도의 문제, 좋아하는 강도의 문제, 열성 지지층을 움직일 만한 이 이념적 강고함과 그다음에 스토리가 있느냐, 이게 두 개 같이 가는 건데요. 네. 진보 정당에서는 진보적인 사람, 보수 정당에서는 보수적인 사람이 경선에서는 무조건 유리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 측면들. 그리고 이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는 게 뭐냐면 이제 이게 미국에서는 그건 기대 게임이라고 해요. 언론의 예측 게임을 만들어줄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미국 선거에서는 세 번째는 돈이에요, 돈. 경선에서. 근데 우리는 돈은 필요 없어. 필요 없죠. 우리 돈은 네. 필요 없지만은 이 미국 이제 경선의 3대 법칙을 그걸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봤을 때 민주당에서 후보가 되려면 첫 번째는 무조건 친노해야 된다. 두 번째 진보 개혁이어야 된다. 네. 거기에 좀 더 있다면 지역 기반까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현재 이제 판을 흔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후보는 유시민, 김경수가 가장 그나마 유력한 분이다. 좀 더 확장하자면은 저는 이 지역적 대표성으로 포함해서 뭐 이광재 지사라든가 네. 오히려 또 김두관 의원 이런 분들까지 정도는 하겠는데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뭐 가능성이 정세균도 5% 넘었다는데 그거 빼버리면 어떡합니까?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요 말씀드리지만 진보 개혁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 이 말씀을 저는 뭐 정세균 대표님이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진보 개혁적으로 하시라라는 뭐 그런 부탁으로도 저도 뭐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앉아 계신 네 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제가 말씀드린 대권 후보가 되는 7가지 필요 충분 조건이 있잖아요. 너무 네. 좋아요, 이거. 제가 저작권에 대해서 고수는 하지 않을 테니까 네. 다른 방송 나가서 마음껏 쓰세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 뭐죠? 장성철 바이. 우리나라 예. 최고의 정치 분석가인 장성철 소장에 의하면 알겠습니다. 이라는 것을 꼭 그냥 안 하겠습니다. 예. 와, 안 하겠습니다. 예, 뭐 그래서 그러면 안 돼. 왜 하는 거야? 네. 아까 우리 이민영 기자도 잠깐 얘기했지만 유시민 이사장님이 과연 등판을 할 것인가. 저의 개인적인 소견을 좀 말씀드려 보자면 그 검찰이 이 통장을 불법 사찰했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사실이 아니었다라고 사과하셨었잖아요. 저는 그때 그게 거의 불출마 선언처럼 들렸었거든요. 제 개인적인 소견은. 아하. 어떨까요, 과연? 기자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저도 여쭤보시면. 비슷한 게 검찰 개혁, 검찰에 사과하셨을 때 약간 이제 후보군에서 멀어지시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그 북풍 얘기 다시 꺼내시면서 다시 최근 현안 이슈에 참전하셨거든요. 그래서 다시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불씨가 다시 지펴졌다 이렇게 네네네. 보시는군요. 근데 제가 이게 듣기로는 근처에 계신 그 유시민 이사장 주변에 계신 분들은 지금의 삶에 너무 만족하고 계신다라는 또 소문이 많이 들리고 있어서 그쵸, 야인으로서의 삶에. 제가 뭐 친하진 않지만 하여튼 이제 옆에서 봤을 때는 평생 작가로서 앞으로 살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네. 특별한 어떤 계기가 없다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기처럼 이제 판이 깨지면은 나올 가능성이 내가 적지 나갈게라고 않나. 말씀을 못 할 거고 네. 유시민 나와주세요라고 하면 추대 이제 나올 수 비슷하게. 있는 거지. 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나와주세요. 상황이 돼 있는 거죠. 그럴 네. 때만 나오지. 지금 보니까 출퇴근하면서 글 써요. 지금 계속 글 쓰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네. 정치는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지금의 이 상황이 뭐 본인을 위협할 만한 후보가 등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도 상황 자체가 이재명 지사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현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외로운 독주보다는 그래도 다른 후보군이 좀 등장을 해서 같이 경쟁하면서 좀 붐업을 시키는 것이 이재명 지사에게도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떨까요? 러닝메이트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같이 뛰면 좀 편하잖아요. 전혀 아닙니다. 또 아닙니까? 시너지 효과는요 이미 네. 충분히 반영이 됐어요. 이낙연, 이재명 이 두 분이 한 1년 정도 예. 계속 경쟁 관계하면서 네. 서로 이제 시너지 효과는 발생이 됐고 이재명 지사님, 저희 경기도지사님 이재명 지사님께 제가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네. 갑자기 뜬금 이상해요. 영상 편지 지난주부터 자주 재난지원금, 하시죠. 재난지원금. 그러니까 네. 변수를 줄이시라라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 쭉 가면은 대권 후보 되고 네. 대통령 됩니다. 근데 하지만 중간에 상황이 변경돼서 변수가 많아지면
상황이 어떻게 또 바뀔지 몰라요. 네. 대략 3개월만 버티면 대통령 될 가능성이 50% 넘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4월 달, 5월 달, 6월 달 이 3개월만 버티면은요. 되는 거예요. 왜냐? 대략 지금 180일 전 하면은요. 네. 9월 달에 지금 전당대회 하잖아요. 네. 그러면 대략 2달 전인 7월 달부터 경선 시즌으로 들어가요. 그렇게 되면 변수가 상당히 없어지거나 축소돼요. 그럼 이 분위기가 쭉 가니까 변수를 줄이시는 게 지금부터의 최대 목표가 돼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근데 그럴듯하지 않아요? 그럴듯하긴 한데 자꾸 이재명 지사한테 왜 자꾸 그런 얘기 자꾸 하세요. 잘 안 네? 보시는 것 같은데. 아니 제가 경기도민으로서 아, 항상 도민으로서? 감사함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저는 근데 그 이낙연 대표도 다시 한번 기회는 올 수 있을 가능성이 그렇죠. 있다고. 왜냐하면은 지지율이 폭락이 안 해요. 예. 10% 초중반 중반에서 유지가 잘 되고 버텨요. 있는데요, 뭐. 잘 버텨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낙연 대표님도 기회가 한번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제가 감히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본인이 잘하던 그때 홈런 칠 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타격폼을 생각하셔야 돼요. 지지율 40% 나갈 때. 네. 예를 들자면은 그분이 그 당시에 뭐 정책 잘한 것도 아니에요. 말 잘했잖아요. 그때 그렇죠. 답변 그게 너무 뭐냐면은 잘했잖아요. 본인이 잘하는 거래요. 그게 뭐냐면은 본인이 그렇다고 해서 뭐 격렬하게 싸우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근데 말씀을 국민들에게 이렇게 재밌게 해주시고 부드럽게 남들을 안아주면서 비유도 잘하시면서 품격을 보여주셨거든요. 이것이 사실은 그 이낙연 대표님의 가장 큰 장점인데 국회의원이 되고 원내 들어오면서 자꾸 정책을 어떻게 통과시킬까 말까 이걸로 가지고 이렇게 갈등 상황이 되니까 본인 힘들어하실 거예요. 네. 우리 이장격단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자신이 잘하는 장점으로서 단점을 격파해야 되는 거죠. 아. 잘하는 걸 계속 하셔야 돼요. 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낙연 대표님이 본인이 가장 잘하는 품격 있는 말씀과 유머, 국민을 쓰다듬는 좋은 말씀 이런 말들을 좀 더 신경 써서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반대예요. 이 폼이 그 4번 타자 반대예요. 폼이었는데. 예. 왜냐하면 이제 나이도 먹고 예. 살도 찌고 해가지고요. 옛날 그 폼대로 하면은요 계속 헛스윙만 해요. 그 몸에 맞는 스윙폼을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스윙폼 바꿔야 된다. 박 부대변인 말씀에 제가 상당히 좀 반감을 갖는 게 뭐냐면 네. 국민을 쓰다듬고 말을 재밌게 하고 뭐 비유를 잘하고 이러면 대통령 감이 됩니까? 뭐 그런 걸로 떴으니까. 그런 걸로 뜨면은 그거는 그냥 대권 후보 군에 들어간 거지 국가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분이 계속 말로 이런 대권 후보 감이다 군이다 이런 걸 유지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는 아 그래도 거라고 이제 우리 통합의 메시지였다 이렇게 좀 좋게 대변인 봐주세요. 말하는 거는 뭐그 통합의 메시지. 국회의원 된 이후에 조금 뭐 사면 이런 발언이라든지 등등에서 좀 잃었던 그런 것들을 예전에는 품격 있는 어떤 그런 언어 이런 걸로 좀 그렇죠.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 말씀을 아니 하면서 뭐가 품격 있어요. 이낙연 대표가 솔직히 뜬 거는요. 국무총리 때 야당 의원들이 대정부 질문에서 막 정부 공격하고 네. 이낙연 총리 공격했을 때 그냥 그 야당 의원을 조롱하고 희화화했어요. 조롱이라니요 답변을 그렇게 조롱? 조롱했다고 PD님 찾아가지고 꼭 좀 네. 하나 좀 해주세요. 제 말이 신빙성이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친문 지지층에서 사이다 총리, 와 우리의 적폐 세력인 국민의힘, 자유한국당 저런 사람들을 잘 혼내주시는구나. 아 속 시원해. 이래가지고 뜬 거지. 그분이 솔직히 국회의원 할 때나 총리 할 때나 어떤 정책적인 정치력을 검증받은 바도 없고 뭘 해낸 게 없어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 국회의원 오래 하셨죠? 솔직히 삼선죠 예. 그 국회의원 하면서 어떠한 뭐 성과물이 있다고 기억나시는 게 있어요? 저는 두 가지예요. 결국에는 대변인 하셨다. 대변인 한 거. 그거밖에 없고 국무총리 때 야당 의원하고 말싸움 해가지고 이긴 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당대표가 됐으면 본인의 대중성과 정치력을 검증받는 시기였는데 그거를 극복 못한 거예요. 그거는 개인적인 능력이 부족한 거고 그거는 대통령감으로서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자기 반증입니다. 좋습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자 이낙연 대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와 우리 장성철 소장은 상당히 좀 여기는. 네. 상당히 안 아니 뭐 좋게 이제 저 정치적인 예. 원론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도 있는 건데요. 근데 우리 정치가 요즘 이제 미디어 정치가 되어 네.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정치라는 것이 개인의 역량보다는 제도적 뒷받침과 시스템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적으로 이렇게 잘 감싸서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큰 능력이죠. 아 그래도 뭐 이 네. 야권의 제갈공명이라고 알려진 장성철 소장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낙연 대표는 앞으로 어떤 전략을 해야 됩니까? 이제 당 대표도 이제 곧 그만둬야 되는데. 조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분의 조급증이 결국에는 이낙연을 망쳤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면 등등 얘기가 예를 들면, 그렇다. 이 공유제. 네, 예. 내 임기가 3월 9일까지밖에 안 되네. 네. 1월 달 보니까 2달밖에 안 남았어.
그럼 내 당대표 시절에 어떤 성과물을 내야지? 좋아. 그럼 정치적으로는 사면, 그리고 뭐 정책적으로는 뭐 이익공유제,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복지 정책 이걸 했는데 호응이 없어요. 사면론에 대해서는 친문 세력으로부터 배척당했잖아요. 네. 정치적으로 파문까지 당했다는 좀 표현을 쓰는데 그러한 조급증이 이낙연을 망쳤다. 결국에는 이제 호흡을 길게 보세요. 이재명 지사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누가 있지? 이낙연 대표밖에 없구나라는 분위기가 나올 때까지 수동적으로 그 자리를 계속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이 기자님한테 당 대표 이제 새로 바뀌잖아요. 또 어떤 분이 또 당 대표가 될지 뭐 궁금하기도 하고 또 선거, 보궐선거까지 아주 정치 시간표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시간표 조정 가능성, 특히 경선 연기 가능성, 당 대표가 바뀌면서 가능성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이게 민주당에서는 이제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고 네. 딱 잘라서 선을 긋잖아요. 근데 이게 왜냐하면 친문이든 비문이든 좀 되게 지금 조심스러운 분위기인 게 이제 신문에서는 밀어붙이기는 좀 못하고 그리고 이재명 지사 측에서도 처음에는 막 내전 막 이런 얘기하면서 굉장히 격앙된 반응이었는데 지금은 사실 좀 확전을 자제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대선 경선 얘기 나와봤자 이재명 지사 측에는 유리한 게 없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다음 당 대표가 나와줘야 이게 뭔가 논의를 하든 말든 결론이 날 것 같은데 현재 그 다음 당대표 후보군으로는 홍영표 의원 그리고 송영길 의원, 우현식 의원 정도가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동력이 붙을 수도 있는 상황인 게요. 이게 긍정적 전망 그리고 비관적 전망이 다 있는데 최근에 그 민주당이 주도한 법관 탄핵 한번 참고해 볼 만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처음에는 당 지도부가 좀 미온적인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당대표 차기 주자들이 막 힘을 실어주면서 이제 힘이 붙었고 그러면서 이제 통과가 됐던 이런 사례도 있었고요. 그리고 반대로는 이제 새 당대표가 5월에 나오고 민주당이 사실상 6월부터는 예비 경선을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별로 없어서 좀 안 될 거다, 비관적이다, 뭐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뭐 그래도 지금 이재명 지사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이재명 지사의 대권 주자로서의 숙제 이거는 한번 다들 한번 얘기를 들어보죠.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를 머리에 오늘 뭐 7가지, 3가지, 2가지 뭐 아유, 네. 귀에 쏙쏙 들어오지 않아요? 쏙 들어옵니다. 예. 괜히 막 말 많이 하는 것보다 7가지 번째, 많이 하긴 했는데 많이. 대통령께 아부해라. 아부해라. 네. 두 저 번째, 친문이죠. 두 번째 경쟁자는 무시해라. 무시해라. 세 번째 국민들에겐 입맛에 맞게 해라. 입맛에 라는 말씀을 맞게. 드리고 싶어요. 명언이다. 명언 제조기야. 명언 세 제조기. 가지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이재명 지사가 네. 기본소득이라는 부분을 본인의 정책 브랜드로 내세우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비판 받을 수 있어요. 아니 당신 기본도 안 된 사람이 무슨 기본을 정책 브랜드 하냐. 형수와 형에게 그렇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한 사람, 그러한 기본이 안 된 사람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극복할 만한 대중성과 정책적인 역량을 갖춰 나가는 것이 커다란 숙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딴 거는 몰라도 아부해라. 그리고 무시해라. 입맛에 맞게. 근데 이게 바뀌면 큰일 나죠. 국민을 무시해라 하면 끝장나는 거죠. 아부해라 하고 네. 이게 딱 정확하게 주어를 정확하게. 주어를 지금 아부해라 다음 뭐였죠? 대통령한테 아부해라. 국민을 국민 아니다. 경쟁자를 무시해라. 네. 그리고 입맛에 맞게 해라. 국민의 입맛에 맞게 해라. 이거는 모든 대권 주자가 이렇게만 할 수 네. 있어. 그렇죠. 예.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시 이제 대통령 후보 되시기 전에 당내 경선하실 때 경선 룰에 대해서 굉장히 그 대인배적인 측면을 보여주셨잖아요. 다 받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굉장히 좀 국민들에게 호감으로 다가왔었거든요. 그게 이재명 지사한테 똑같이 적용되진 않을까요? 그런 부분이? 그 얘기도 그런 맞는 것 부분도 같은데요. 있겠죠. 예. 이제 저는 이제 우리 장 소장님만큼 이렇게 아주 맛깔스러운 말을 못할 것 같아서 네. 저는 적어봤는데요. 네. 저는 좀 영어를 좀 쓰겠습니다. 영어요, 좋습니다. 예.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이 이제 군주론을 해서 군주론, 네. 했던 말입니다. 세 가지.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비르트, 벌츠, 영어로 덕. 두 번째는 포르투나, 폴춘, 행운. 세 번째 니스티아, 필연성. 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지금은 필연성이라는 것은 일을 잘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일을 잘해야 된다는 뜻인데 지금은 일을 잘할 시기가 아닙니다. 아하. 포르투나, 덕을 쌓고. 덕을 쌓고. 행운을 하늘의 행운을 바라고 비르트 덕을 쌓고 이렇게 그런 자세로서 저는 가야 될 시기인가 아닌가 이렇게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주 급조한 티가 좀 나시네요. 아니 그 급조였는데 빠라뜨리요 뭐 이런 거 있어 보입니다. 이탈리아어야 이탈리아어. 있어 보입니다. 예. 뭐 이기는도 뭐 아마 준비한 거 있습니까?
뭐 제가 조언을 해도 될 처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재명 지사가 페이스북에 거의 모든 정치 현안에 대해서 하루에 체감으로는 한 2-3골 정도 글을 올리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1위 주자시니까 모든 거를 다 참전하시기보다는 약간 아까 장성철 소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간 수동적으로 가셔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글을 좀 줄이라. 에센스를 줄이라. 제가 이재명 지사님이나 이낙연 대표님께 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네. 항상 이 정치인의 안테나는 민심을 향해 있어야 돼요. 나를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당심을 향해 있으면요. 항상 안테나가 고장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낙연 대표가 결정적으로 좋은 기회를 날려버린 거는 저는 결국에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 후보를 내겠다라는 당원을 고친 게 결정적인 실수였다고 봐요. 친문 세력들과 당원들은 계속 욕을 했었죠. 아, 그거 해가지고 우리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게 그게 책임 정치야라고 했지만 만약에 그때 국민 여러분, 저희 민주당은 저희 이낙연 대표는 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냥 서울시장, 부산시장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국민들께 드렸던 약속 지키는 것이 책임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한석 잃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이 더 중요합니다. 라면서 그걸 국민을 했다면 감동시켰다면요. 이낙연 감동이요. 이낙연 에이. 대표 아마 지지율 지지자들 올라갔을 거예요. 장소는 굉장히 객관적으로 평론해 주다가 마지막에 정략적이다. 국민의힘 쪽을 평가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 국민의힘이 일단 그냥 싹 쉽게 먹을 수 있잖아요. 마지막, 그 앞에 너무 좋았는데 마지막에는 글쎄 네. 설득이 잘 안 될 것 같긴 한데. 알겠습니다. 목요일 밤 11시 뉴스 코멘터리 막점 맞고 많은 시청 바랍니다. OBS